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한국 증시 갑자기 급락한 이유와 7월 주도주가 될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증시가 왜 갑자기 급락을 했는지랑 주도주가 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집중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좀 댓글로 요청하는 게 좀 썸네일을 조금 이 차별화뒀으면 좋겠다. 썸네일을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이 영상의 내용을 적는 편으로 해서 넣을 테니까 그렇게 댓글로 여러 가지 응원도 좋고 아니면은 필요한 것도 좋고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분들한테 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지금 시장이 왜 눌렸느냐, 시장이 왜 갑자기 하락세가 나와줬느냐 인 부분인데, 일단 제가 매번 강조했던 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국내 증시의 신용이 20조가 돌파했다. 사실 국내 증시에서 신용이 20조가 돌파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가끔 있는 일이고 그것도 이제 2020년 이후에 생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신용이 사실 20조도 아니고 한 10조도 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 이후에 이 시장의 자금이 확연하게 늘어나면서 신용이 20조 기준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가 단 3거래인 초단기 B2는 7개월 만에 1조를 넘었고, 만기가 보다 긴 신용융자 잔고, 이걸 신용이라고 하죠. 1년 만에 2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미수라고 하고요. 이걸 신용이라고 하는데, 미수는 3거래일 안에 갚아야 되고 신용은 어느 정도 그래도 담보가 있는 선에서는 빌릴 수 있는 선인데 두 개 다 늘어난 거죠. 그래서 위탁매매 미수금 이게 이제 초단기 비투입니다. 1조 원대를 기록한 지난달 27일 128억을 기록하며 직전일 71억 원 대비 80%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80%가 급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난 1월 말에 16조 원대를 기록한 뒤에 이거는 이제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다음 달에 18조 원대로 올라섰고 3, 4월에 17조 원대로 잦아들었는데 지금 다시 20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신용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은 20조, 미수는 1조를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과하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가 늘어난 건 증시 체질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 등 정책적인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시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생기고 이제는 증시가 더 크게 올라가겠네라는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빌려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20조 돌파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게 이제 20조를 돌파했을 때의 과거에 모든 경우를 가져온 겁니다. 매번 20조를 돌파를 한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가. 첫 번째는 2021년 1월 7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2020년도로 시작된 증시 상승 랠리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딱 여기거든요. 여기서 20조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부터 25조까지 신용이 올랐어요. 근데 올랐다고 해서 증시가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박스권이었어요. 이때 찍은 20조를 처음 돌파할 때 찍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의 증시는 2022년도까지 마이너스 한 25% 이상 하락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3년도 4월 19일입니다. 이때도 20조를 잠깐 넘었는데 사실 이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마이너스 한 5% 정도 증시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 7월 25일 이때가 조금 20조가 넘었을 때 격하게 밀렸고요. 증시가 그때 마이너스 13%가량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24년도에 기억하실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정말 주변에 악재도 없고 뭔가 대단히 나오는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그날 마이너스 9%씩 증시가 밀렸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13일
그때 20조가 신용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밀리진 않았고요. 4% 정도 올랐다가 마이너스 18%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이런 영향이 20조가 돌파한 다음에 나와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조가 이번 2025년 7월 3일 돌파된 상태고요. 정확히 지금 9거래일 연속 20조가 돌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7월 3일에 갑자기 돌파한 게 아니라 9거래일 돌파한 다음에 현재 이미 9거래일이 돌파된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20조 1000억 원에서 20조 지금 7천억 8천억까지 더 올라온 거예요. 9거래일 동안. 그래서 지금 신용이 조금 많은 상태구나.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왜 흔들리지라고 오해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 정도로 조금 과열이 되긴 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국내 이슈만 가지고 증시가 흔들렸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저는 여기에 미국의 이슈도 같이 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용지표예요. 사실 미국의 고용지표 제가 둔화라고 썼는데 고용지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둔화라고 표현하죠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미국 노동부는 올해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7천 건 늘었다라고 발표했고요. 전망치 10만 6천 건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상치를 웃돌았으면 잘 나온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업률도 보면은 지난 5월 4.2%에서 6월 4.1%로 하락했습니다. 예상치가 4.3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0.1이 더 올라간다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0.1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예상보다 되게 실업률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좋게 나왔네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 뭔 소리냐, 고용시장이 호황을 보인 것은 6월 달에 정부 부문의 일자리가 7만 3천 개가 증가하며 전달인 7천 개에 비해서 10배가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늘어난 이유가 민간에서 이 사기업들이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사람을 많이 뽑고 뭐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정부 부문에서 나라에서 고용한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실제 민간 고용, 그러니까 사기업들이 고용한 수준은 7만 4천 명에 그쳤고요. 작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미국 고용 지표가 이건 성장했다가 아닙니다. 이걸 저는 둔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열어보면 이렇게 둔화된 흐름이거든요. 근데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까지 물 건너갔냐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까지 물 건너갔습니다. 원래는 이번 고용이 안 좋으면은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 실업률이 낮게 나오면서 이거 금리 인하할 필요가 전혀 없겠다 하면서 아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 기대에 없어졌다. 시장 기대가 아예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로 이제 거의 확정이 났죠. 7월 29일, 3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전날 76%에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95%로 이제는 아예 뭐 가능성조차 없다로 반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0%다. 그 둔화된 고용지표가 사실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금리 인하를 미룬 거죠.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도 불확실하다라고 진단했는데 뭐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거고 일단 7월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미뤄지고 고용도 별로 안 좋게 나오고 국내 증시 신용도 20조 넘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흔들리는 건 흔들리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밀리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기업에 관심을 둬야겠죠. 그래서 제가 관심을 둬야 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10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 있죠? 거기에 처음으로 투입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매출처가 생긴 거죠. 초기 성과에 따라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기아의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인 광명 2부 플랜트에도 아틀라스를 투입할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정말 정식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얘네가 워낙에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로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모든 수행 과정에서 원격 조작은 없으며 로봇의 독단적인 인지, 판단, 제어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생성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AI 로봇, 말 그대로 자기가 학습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옵티머스랑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성과를 통해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를 제고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꼭 필요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메인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한다고 해서 이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함에 따라 누가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의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더라 얘기를 하는 건데, 뭔 소리냐면 이게 현재 정의선 회장의 지분 순입니다.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 잘못돼 있는 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순환출자 구조예요. 순환출자 구조라는 게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가지고 있고, 기아차가 현대모비스의 대주주인, 이 순환출자 구조인데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위에 현대글로비스,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뭔가를 통해서 또 충분히 이렇게 일자로 기아차의 지분을 사들이면은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현대제철이나 써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기아차나 현대제철을 현대글로비스가 사들이는 구조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싹 열어보면은 숫자가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당연히 아는 거죠. 아, 여기는 원래 지분이 많잖아요. 근데 쭉쭉 내려가 보면은 현대오토웨버라고 지분이 19%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랑 현대오토웨버를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두 개 다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마침 최근에 현대오토웨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협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오토웨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 생산하는 로봇 제품에 대한 유통과 유지보수, AS 사업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죠. 현대오토웨버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룹 내부 IT 영역부터 자동차, 공장 운영, 자율주행 직간접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대오토웨버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술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과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스마트 팩토리 공정이 조합된 현대차 그룹 최신 공장 체계 구축이 현대오토웨버가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오토웨버도 돈을 번다 그러면 대부분이 현대차에서 나오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룹사에서 나오는 매출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에 로봇 사업이 추가되면, AS 유통 사업이 추가되면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수익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얘네 매출이나 이익은 대부분이 그룹사 내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애초에 이런 사업부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사업부가 생긴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기업의 실적이나 이익에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부를 보시면은 지금 이 ITO, SI, 자동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가 그룹사 내에서 나오는 매출이에요. 총 대략 한 80% 가까이 매출이 그룹사 내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를 제외하고는 뭐 사실 그렇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결론은 이 모든 게 이 그룹사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아까 얘기했던 AS가 들어오고 유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어떻게 보면은
현대 오토에버도 좀 기업적으로 신규 매출, 그 다음에 성장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현대모비스를 열어보면 압니다. 걔도 AS 사업부가 있잖아요. 걔네 AS 사업부가 매출로 보면은 20%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90%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남아요. AS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20%지만 현대모비스도 영업이익은 90%예요. 총 영업이익이. 마찬가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 AS 부분의 매출은 크게 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에서는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단체한테도 긍정적으로 저는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마 그걸로 인해서 정의선 회장의 현대오토에버 지분 가치도 같이 성장하지 않겠냐.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담보로 뭔가를 또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당연히 저는 밀릴 때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현대글로비스는 두고 있어야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도 현대모비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고,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분이 별로 없어서 지분이 20% 넘게 있는 현대글로비스 몸집을 키워 인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현대오토에버랑 글로비스랑 비교를 해봐도 얘가 몸집이 2배 이상 크죠. 그래서 일단 현대글로비스로 현대모비스를 인수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라고 봐야 되고, 그게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오토에버는 어떻게 보면 서브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정의선 회장의 돈을 더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본인 지분, 현대글로비스 기업가치 키우고 현대모비스 유리한 비율로 인수하고 그 돈으로 지주사 지분 매입,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지분 싹 사겠다, 기아차 지분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얘는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돼야 되는 건 현대글로비스의 기업가치 상승인데, 추가로 현대오토에버도 기업가치가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과거에 인수합병하려고 했던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별로 안 올랐어요. 보시면은 이때인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봤자 제 생각에는 한 25%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이 올라봤자 25% 이렇게 올랐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 거의 바닥에서 100%가량 상승이 나온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수합병이 실패했으니 일부러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밀릴 때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1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너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오토에버는 관심을 좀 두자, 내려오는 거 좀 지켜보면서 얘는 눌릴 때 관심을 둬도 되는 기업이고,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얘도 눌릴 때 사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열어두고 보세요. 넓게 열어두고. 결국에는 얘 기업 가치가 회귀돼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충분히 증시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히 현대차에서 주도해야 되는 기업들 관심을 좀 두고 가는 걸로 하고요.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관심 가지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저희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 저희 무료로 나눠주시면은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적을 때도 없어요. 이메일은요, 그건 개인 식별용이라서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급 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밑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4일, 3일, 2일, 1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해서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유튜브 성장합니다. 딴 거 안 바라고요.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 참조 많이 하니까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